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물론 헤드쿼터는 암스테르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자카르타의 거대한 동인도 회사의 기지를 갖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조선소도 갖고 있었고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 현대적 회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55년부터 이제 그 시티 오브 런던 안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원래 모델은 거래소의 모델은 벨기에의 안트워프 거래소였습니다. 1930년.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거래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영국 왕실 거래소에서는 주식이 거래되지를 못했습니다. 주식이 거래되는 곳은 그 시티 오브 런던에 있던 조나단 커피 하우스였어요. 160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헨리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맨하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뉴욕 거래소가 정식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1817년에 증권 거래에 대한 혁신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그때 뉴욕 거래소가 이제 정식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하게 되죠. 찰스 다우는 에드워드 데이브 존스라는 통계학자와 손을 잡습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은 1884년입니다. 당시에는 그거 네 종목이에요. 네 종목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회사는 다 주식회사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다 구겨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주식회사가 만능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유와 경영의 갈등입니다. 지배구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수많은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맞지 않는 틀에 회사들을 끼워 넣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인 인더스토리는 현재 시즌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는 금융의 역사를 8번의 강연으로 나눠서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6번의 강연을 마쳤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주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식이란 무엇인가? 주식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해왔는가? 그리고 주식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1346년 유럽에 흑사병이 돌던 그런 시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그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무섭고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는지를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흑사병은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카톨릭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경제와 자본 이런 것들이 피어나게 되죠. 물론 르네상스도 이때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흑사병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도 매우 높았고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영국의 한 의사가 흑사병의 육두구와 정향이 특효약이라는 그런 논문을 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에는 육두구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육두구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육두구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따라서 육두구를 사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사람들은 다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죠. 그렇게 흑사병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그 흑사병의 특효약인 육두구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흑사병은 중동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중앙아시아죠. 몽골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오스만 투르크가 중동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기독교 지역이었던 유럽에서는 중동에 있는 육두구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육두구를 확보해야 했죠. 그런데
우연히도 포르투갈의 선원들이 말라카 해협, 지금의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 있는 육두구 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에 있는 모든 배들은 다 이 육두구를 찾아서 유럽에다 실어다 놔서 팔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그 흑사병이 퍼지면서 카톨릭 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레콘케스타가 이제 일어납니다. 레콘케스타는 카톨릭이 그동안 600년 동안 지배했던 아랍이 지배했던 이베리아 반도를 탈환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다시 이제 권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죠.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레콘케스타를 이뤘던 그 이사벨 여왕은 레콘케스타 끝나자마자 아람브라법이라는 법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람브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과 함께 유대인들은 공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었죠. 결국 이사벨 여왕은 당시 이베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 세력을 쫓아냄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그 자산과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람브라법으로 의해서 쫓겨난 그 유대인들은 이베리아 반도의 유대인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뭐 유럽이나 중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일단의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북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을 제가 지난 시간에 프랑드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 프랑스, 지금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이죠. 오늘 주목할 부분은 네덜란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 금융 자본이 네덜란드로 이동을 해서 암스테르담에 새로운 금융 허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때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북유럽으로 이주했던 또 다른 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업이죠. 해양, 조선, 무역을 장악했던 유대인들이 그때 다시 함께 자본가들과 함께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지역은 금융 자본과 해양 산업이 결합을 함으로써 대항해 시대의 이제 리더가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이제 대략 한 200년 정도 그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당시의 총 무역량의 50%를 네덜란드가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는 대항해 시대의 완벽한 리더였죠. 당시에 여담이지만 그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도시 전설 같은 것인데요. 뭐 고스트, 해적선 이런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유럽에 떠돌았는데 그런 전설이 떠돌았는데 심지어 바그너는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오페라도 만들었죠. 이 플라잉 더치맨은 바로 대항해 시대를 주름잡던 네덜란드 선박들을 그 근원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네덜란드, 지금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그만큼 해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난 네덜란드인들이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카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네덜란드를 압박합니다. 너네의 통치자는 나야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카를 5세가 서거하고 나서 그를 이어받은 펠리페 2세 또 역시 네덜란드의 통치자 자리를 쥐고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카를 5세나 그 이후에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를 장악하고 내가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배경에는 이들이 원래 스페인 국왕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톨릭과 신성 로마 제국은 갖은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네덜란드를 괴롭혔습니다.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종교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당연히 네덜란드는 신교를 지원을 했죠, 물밑으로. 그래서 신교도, 네덜란드에 있었던 신교도들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네덜란드는 막대한 무역을 장악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지만 여전히 권력에는 하층에 속했던 것이죠. 네, 결국은 이렇게 참다 여러 가지 이런 압박에 참던 네덜란드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독립 전쟁을 선언하게 됩니다. 독립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후 무려 80년 동안 이 독립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중반에 30년 전쟁을 끝으로 네덜란드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 무려 80년 동안 네덜란드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해양 산업, 신성 로마 제국에 앞장섰던 해양 국가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경쟁을 했어야 돼요. 무역으로도 경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도 했습니다. 네, 바다에서.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와 함께 손을 잡고 카톨릭 해양 세력과 대항했던 또 하나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죠. 자, 이제 무대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리게 됩니다. 수장령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공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헨리 8세는 성공회를 만들었을까요? 성공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카톨릭의 권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구실은 뭐였냐면은 그 계기가 된 것은 이제 헨리 8세 이혼 문제였죠. 네. 헨리 8세는 원래 부인과 이혼을 하고 또 다른 여자인 앤 불린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를 5세가. 네, 왜냐하면은 이모였죠. 네, 그래서 그 본처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는 그 이혼을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헨리 8세는 자신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카톨릭 세력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영국 독자적인 종교인 성공회를 만들게 됩니다.